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 정보체계 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규명할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6월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의 민원 전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 등이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며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주식을 헌납했다고 했지만 자녀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여전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 재산과 관련해서는 가족이나 전 부인을 통해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한 달여 동안 126만 명에게 집회에 참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사실상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끝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지원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코로나 관련 구체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에 백신이 보급돼 기세가 꺾인 뒤 내후년에 종식될 것으로 봤는데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로는 화이자를 꼽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2,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7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환영했고 미국은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저녁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편의점 안에서도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편의점주와의 갈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국방부 민원실과 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 문제를 문의한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직접 국방부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만큼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이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민원실에 전화를 했을 때 단순 문의였는지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여겨질 만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 박지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통화 녹취랑 메인 서버 기록 확보하셨을 텐데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기록 확보하셨습니까? 검찰은 어제 국방부 민원실과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 육군본부 정보체계 관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6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아들 휴가 연장 문제를 문의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 다음 날인 2017년 6월 15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차 병가 면담 기록에 따르면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본인은 민원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제 남편분이신가요?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그동안 추 장관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전화 녹음 파일 입수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규에 따라서 해당 민원 전화 녹음 파일이 국방부 콜센터 저장 데이터에서 지난 6월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해서 비판이 고조되자 검찰이 뒤늦게 군 중앙 서버에서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조만간 녹음 파일을 분석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청탁이나 외압 등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어제 이틀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특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서 씨와 다른 처분을 받았던 사병들의 사례에 대해서는 그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성과 불편한 침묵이 반복됐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병가 중에 연장을 받아내지 못해서 고생한 사병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일단 병가로 나간 상태에서 한 차례 병가를 연장받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특혜를 받은 거란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환 안 된다. 군대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하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 씨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반대 경우 사병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치료 관련 서류가 없어서 병가를 연장받지 못했다는 사례에 대해선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 씨도 병가 연장 당시엔 관련 서류가 미비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증빙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 관련 다른 자료는 있다며 휴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면담 일치라든지 부대 운영 일치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라고 보고했고 이런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오정처럼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해결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언제부터 저기에? 특혜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불편한 침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모든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한마디 하세요. 정 장관은 답변에서 최근 4년 동안 카투사에서 서 씨처럼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스타 항공노조와 민주노총이 전국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상직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주식을 회사에 헌납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선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여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아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처음으로 이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 재선인 이 의원은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주식 헌납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주식 헌납이 되지 않고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 헌납이 미뤄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헌납을 했는데 주식 헌납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스타항공 주식이요. 미뤄진 게 아니라 헌납을 했어요. 이미 다 하셨다고요? 전혀 안 한 걸로 돼.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의원 아들딸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여전히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JTBC가 편법 증여 의혹을 연속 보도하자 이 의원 측은 주식을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검토를 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을 2번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항공과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량 해고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그 이낙연 대표가 납득할 만한 조치 요구했는데 어떤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렇게 그냥 자리를 피하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다는지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딸 이수지 홀딩스 대표는 서울 여의도 고급 오피스텔에서 김포공항 근처 작은 규모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빌린 고급 오피스텔 실거주 의혹이 있다는 JTBC 보도 직후인 지난 7월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32평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해명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재산은 본인이 신고한 것만 따져도 2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노조는 가족이나 전 부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완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모습입니다.
유세 현장에도 당선되는 순간에도 이상직 의원 옆에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19년 전인 2001년 이혼한 전 부인입니다. 저희가 입사했을 때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이혼이 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들은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면 재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혼인 혼자만 하다. 서초구 자택 인근 주민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살고 계시요. 아, 부인분도요? 아, 보셨어요? 네, 저희 봤죠. 중년 여성분이요? 네. 사모님하고 뵀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봤고 며칠 동안은 못 봤어요. 노조 측은 전 부인 앞으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이 사실혼 관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의 유학비며 그쪽에서의 생활비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공개한 재산 내역에 이 의원의 배우자란은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상태는 그 신고 의무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배제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의원의 형 이경희 대표는 과거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이 의원의 전 부인에게 4억 원이 넘는 돈을 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저지른 횡령의 이익 대부분은 이상직 의원이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스레 이 의원의 형 이경희 대표가 또 다른 차명재산 의혹의 핵심으로 제기됩니다. 현재 이경희 씨가 대표로 있는 BD 인터내셔널은 이스타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이 의원 측은 형님의 회사로 이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혀 내가 그런 걸 관여를 않다 보니까 네.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네. 제가 지금 아는 게 없습니다. 앞서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이수지 대표 역시 회사 경영 관련 질문에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국은 차명재산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고 중국은 전문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WTO 상소기구가 유명무실해서 이번 결정이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세계무역기구 WTO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측에 부과했던 일련의 관세에 대한 첫 번째 판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내 무역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첫 판정입니다. WTO는 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중국만을 겨냥했고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4천억 달러, 우리 돈 472조 원 규모에 이르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네, WTO의 판단을 놓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우선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WTO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농장을 이용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만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상무부 성명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미국이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WTO의 이번 결정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게 될까요? 네,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회는 미국의 위원 인선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즉 상소 절차가 사실상 기능이 정지돼 있어서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중국이 취한 보복 관세도 규정 위반 소지가 짙다면서 이번 분쟁의 승자는 없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들도 몇 가지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부인해온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제거 계획을 스스로 인정하는 언급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017년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이를 지지했는데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이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과대평가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티스 장관을 겨냥하면서 당시 암살 지시서를 확인한 것입니다. I had a shot to take him out if I wanted, and Mattis was against it. Mattis was against most of that stuff. I would have rather taken him out. I had him all set. Mattis didn't want to do it. Mattis was a highly overrated general. 자, 그리고 얼마 전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내밀한 비화를 공개했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 사람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수사가 시작됐습니까? 네, 미 법무부가 볼턴 전 보좌관의 기밀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연방 대배심을 소집해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펴낸 출판사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턴이 법을 위반했다며 돈을 압수하고 감옥에 넣어야 한다면서 볼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도 몇 가지 보겠습니다. 급격한 확산세는 꺾였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긴장감을 놓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전에 교회 측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집회에 참여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는 본인 교회 신도들이 8.15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도권 유행이 시작한 후에도 교회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문자를 총 5차례 이상 보내서 보건소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과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교회 측이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126만 명을 대상으로 집회에 참석하라고 보낸 메시지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126만 명에게 11차례에 걸쳐 1,386만 건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8.15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들의 연락처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통신기지국 조회 결과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거나 방문자로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600여 명으로 확인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끝내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빌 게이츠가 코로나 관련 전망을 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걸 내년 여름쯤으로 봤고요. 코로나 종식은 내후년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전망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게이츠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이번 가을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미국 등 몇몇 나라의 사망률이 지난 봄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열쇠로는 백신과 각국의 협력을 꼽았습니다. 백신이 내년 여름 보급되면 확진자 숫자 등이 급격히 줄어들고 2022년쯤에는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별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이나 대만처럼 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메르스와 사스에서 교훈을 얻은 한국, 대만 백신 개발 선두주자로 화이자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11월 3일 미국 대선 전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3상 임상시험 등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화이자가 10월 말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유일한 회사란 겁니다. 화이자는 최근 임상시험 참가자를 늘리겠다고 미국 FDA에 신청했는데 시험 참가자들에게서 중간 또는 경미한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쪽으로 물폭탄을 몰고 올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어서 현지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에 또 역사적인 폭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긴장감이 높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강한 바람으로 바지선이 다리에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미 남부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본 셀리는 거대한 폭풍 구름을 형성한 채 멕시코만을 따라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 당국은 시속 145km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와 해일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sitting here in operations here at the Hurricane Center talking about a historic rainfall event. 가장 높은 폭풍 해일은 셀리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입니다. 해안 저지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I urge everyone to evacuate if you are living in low-lying areas or near the Gulf, Mobile Bay, or even a river if conditions permit. 루이지애나주는 지난달 말에도 허리케인 로라가 강타해 최소 6명이 숨지고 8만 가구에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리케인 셀리 외에도 파울렛과 르네, 테디, 비키 등 열대성 폭풍 4개가 대서양 유역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서양에 5개의 열대성 폭풍이 등장한 건 지난 1971년 이후 처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동맹들과 또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구체적으로 그 노력이 뭔지 언급한 건 아니고요. 다만 낙관적으로 본다는 말을 했네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는 고요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As for North Korea, which you mentioned, we did have hopes that we could make further progress. The Chairman Kim would go in a different direction, but I'm still optimistic. And even efforts with the North Koreans to come to understand where there may be opportunity as time goes on. 네, 폼페이오 장관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의 화상 대담에서 한 말인데요. 폼페이오는 그러나 어떤 노력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 판세를 뒤흔들 만한 이벤트를 뜻하는 10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3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비핵화 협상을 급진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러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제11호 태풍 노을이 오늘 새벽 3시에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8m입니다. 태풍의 기준이 초속 17m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막 태풍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태인데요. 태풍 노을은 베트남 다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한반도 쪽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 노을의 이름은 북한이 제출한 이름입니다. 네, 그리스에서 그 난민들이 머물던 시설에 불이 나서 갈 곳이 없어진 이들의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난민 캠프 방화 용의자 5명이 수사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난민 신청이 거절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캠프 체류자들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인 2명은 그리스 본토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왜 불을 냈는지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당국은 방화 용의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 조치에 불만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 정부가 이번에 화재로 전수된 그리스 난민 캠프에서 난민 1,500여 명을 데려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는 난민 자격을 받은 408가구 1,553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난민촌의 모든 주거 지역이 파괴되면서 12,000명이 넘는 체류자 대부분이 거처를 잃고 지금 길거리로 내몰리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리스 당국은 캠프 인근에 급히 임시 수용시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음식과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채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8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 21일 추경심사 소위를 가동할 예정으로 최대한 추석 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보호 수용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국회에 제출된 보호 수용 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며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삼척시와 양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곳입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수해를 입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23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 가스 요금과 관련한 정부 조치가 또 나왔는데요. 올해 12월분까지 납부기한이 석 달씩 더 연장이 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할 콜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적절한 워크숍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업체에서 화환을 구매한 것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이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임기가 5달 정도 남은 배 회장이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쿠 회장 부부와 상무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회사 돈 4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에서 4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물놀이를 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모자 사이로 알려졌는데 엄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곧바로 강에서 빠져나왔지만 아들은 구조가 늦어지면서 숨졌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정류장에 앉아있던 시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풀꽃 문학상 수상작에 문현미 시인의 시집 사랑이 돌아오는 시간과 박형준 시인의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이 선정이 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중순에 진행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종으로 알려진 뱅부알 버섯이 전북 남원의 사과 농장에서 또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매년 한두 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중 발굴선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오늘부터 공개를 하는데요. 전시 유물 등의 모습이 담긴 12편의 영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임으로 지명이 된 서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습니다.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데요.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심입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늘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재수생들은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운영이 금지된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경우에 오늘은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낮부터 밤 사이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남부지방, 늦은 오후에는 충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50mm,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0도,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7도,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3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던 운전자는 공포탄을 발사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출입구는 일그러졌고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고 매대에 진열됐던 상품들이 바닥을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 전화했어요? 네, 전화했어요. 이내 경찰이 달려왔지만 검은 차는 멈추지 않았고 빙글빙글 돌기까지 합니다. 경찰과의 대치는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하고 나서야 30대 여성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편의점 안에는 점주 등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특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편의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운영한 혐의로 개그맨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을 만들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다음 달 21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9일 밤 9시쯤 대리기사 A씨는 손님 차량으로 고양시에서 인천시까지 28k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사고도 냈습니다.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5년 넘게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쇼핑몰 사업이 부진하거나 어머니가 주문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9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참다 못해 고소를 하자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망상이 있는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 증거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과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I am so deeply moved to be here today. For those who bear the wounds of war, cherish the blessings of peace. 미국의 중재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의 수교협정 서명식은 백악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외무장관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개국 이상의 다른 아랍 국가들도 중동 평화협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very far down the road with about 5 additional countries. Frankly, I think we could have had them here today.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수교를 맺은 것은 26년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79년 이집트와 1994년에는 요르단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맞댄 이집트, 요르단과 달리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로 이번 평화협정은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각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로 로켓탄 2발이 발사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중동 평화협정에 반발하면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것은 배신이라고 비난하며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의 말도 들어보시죠.
دخالت خطرناک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در منطقه رو خطر آفرین می‌دونیم و تاکید داریم که کشورهای حرکت کننده در این مسیر باید تمام مسئولیت عواقب اون رو هم به عهده بگیرن.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의 평화협정 서명식, 중동 역사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고요. 네. 새로운 고립 상대로 이란이 고립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이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친하고 싶어도 아랍 국가들이 섣불리 나서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22개 아랍어를 쓰는 국가들 중에서 이제 4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평화를 맺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5나라 정도가 더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평화협정에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최소 5개 이상의 국가가 중동 평화협정에 참여하게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네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22개국 아랍 연맹에서 이 문제를 지난주에 굉장히 열심히 다뤘어요. 그런데 네. 궁극적으로 거기서 나왔던 거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아랍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아랍인들의 대의 이런 것들은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지금 아마도 이번 협정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오만이거든요. 오만과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수단 이 나라들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모리타니아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사우디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지금 현재 나서면은 이란과 사이가 더 나빠지고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조용히 하면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러한 그 평화 협정을 이스라엘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란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나가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에 추가 참여 가능성은 지금 높은 상태이군요. 자, 그런데 서명식이 진행되던 오늘 새벽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로켓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과 팔레스타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평화협정이 중동의 긴장감을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힘의 균형이 상당히 이란이 그동안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런 식으로 아랍 국가들이 손을 맺으면은 급격하게 이쪽 정세가 지형이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란이 지금 현재 만약에 경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란의 움직임이 두려울 텐데 지금 이란이 상당히 코너에 몰려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2가지 숙제인데요. 경제 제재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 주변 국가들이 이란과 완벽하게 적대시를 하게 된다면 이란이 이거를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 국지적인 이란을 대체하는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그 무장 공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이번 중동 평화협정의 명칭은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 조상이자 종교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과연 아브라함 협정이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배달을 가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이 타고 있던 남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 남성 회사 법인 차량이었다고 하죠. 사고 다음 날 이 차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수사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구속된 운전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승자 B씨는 이르면 오늘 불러 조사하는데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를 강제로 운전을 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고 직전 영상에서 A씨가 먼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고 B씨가 뒤따라 나오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들은 출발한 지 2분도 안 돼 사고를 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도록 놔둔 혐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함께 탄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고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다음 날 중고차 판매 시장에 해당 벤츠에 대한 견적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벤츠는 B씨 회사의 법인이 리스에 사용해온 차입니다. 한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견적 문의가 들어온 차가 유리가 심하게 깨져 물어보니 을왕리 사고차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벤츠 블랙박스와 사고 기록 장치를 확보해 수사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질주를 한 포르쉐 차량이 낸 추돌 사고 소식 어제 아침에 전해드렸었죠.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대마를 피우고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르쉐 차량은 도심을 질주하면서 속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와 부딪힐 때도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마약류인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A씨는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마를 흡입해 환각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A씨는 마약 간이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그제서야 대마를 피운 걸 인정했습니다. A씨는 동승자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건네받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심이 폈는가 뭐는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두 사람 다 조사를 받아야지. 석연찮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차량 안에서 통장 60여 개가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통장이 낡고 오래돼 다른 범죄와의 관련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대마 흡입과 관련한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또 A씨가 사고 직후 지인을 시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는데 왜 그랬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과수에 보낸 A씨의 머리카락과 혈액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양형 기준이 없어서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만들면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법원이 내린 형벌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엠번방 운영자 켈리에겐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만들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형량의 폭이 너무 넓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세분화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을 권고했습니다. 상습범인 경우엔 최소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형량을 대폭 올렸습니다. 판매는 징역 27년, 배포는 징역 18년, 단순 구입도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을 깎아주는 기준은 강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반형 정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불법 촬영은 최대 6년 9개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반포 범죄도 최대 5년 7개월 15일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을 비롯해 N번방 피고인들에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의결된 뒤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뀐 양형 기준을 재판부가 참고 자료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만큼 중요한 게 백신 확보입니다. 정부는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끝내려면 집단 면역제인 백신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분량은 3천만 명분입니다. 전 국민의 60%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백신 확보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로 1천만 명분의 백신을 구합니다. 또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을 더 사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화이자와 노바백스 등 글로벌 제약사 여러 곳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 중인 백신도 모니터 대상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백신을 수급해서 최대한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3천만 명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 개발 변수 등에 따라 일반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점과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서둘러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일단 3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전체 국민의 한 60%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 정도로 큰 불은 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다 접종이 되면 좋은데요. 네. 지금 백신을 그렇게 공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 면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0% 정도는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WHO가 주도를 하는 코백스 패실리티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일단 가입이 되게 되면은 1천만 명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천만 명분은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앞서 있는 국가들의 백신, 그래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것을 2천만 명분 정도로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60% 정도의 국민이 접종을 마치게 되면 말이죠. 추가 바이러스의 전파가 더뎌지거나 중단되는 집단 면역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60% 정도의 국민들에게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확실히 떨어뜨리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만일에 치료제가 나와서 위중증으로 빠지는 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60% 정도로는 충분히 코로나19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빌 게이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여름쯤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공급되면 확진자 발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세요? 일부는 동의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빌 게이츠가 2022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2023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18,000명 정도가 접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은 되어야 3만 명이 접종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 FDA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접종이 끝나고 나서 1년,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은 2022년에 접어들어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를 내는 것은 2022년 말에서부터 2023년 전
구간에 걸쳐서라야 백신 접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뭐 안전성과 효과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불가능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 초쯤에나 일반인들의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예.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영국에 제일 앞서 있는 백신에서 단순하지만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 중지가 되면서 이제 재평가에 들어가고 이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백신의 안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백신이 시기를 맞춰서 개발된다고 하면은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는 보통 언론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약간 더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연내 백신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우 명확한데요. 네. 이거는 지금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 FDA가 기준으로 설정한 것을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든지 상관없이 미 FDA가 정해놓은 결과에 따르면은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백신이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추측이거나 아니면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미 FDA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면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우리가 백신의 안전성,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료제는 연내에,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 말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제 국내 것을 얘기했는지 네. 국외 것을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만 우선 놓고 보면은 국내의 치료제인 경우에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유망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국내에서 현재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상 1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는 되어야 임상 2상, 3상을 할 것 같고 네. 결과는 내년 중반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인 경우에는 내년 중반이 되면은 아주 잘 개발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국가에서 치료제가 괜찮은 것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백신인 경우에는 지금 임상 1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연말이 되어도 임상 3상을 마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백신은 국외에서 지금 빨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아마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희망, 국민에게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서 희망을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은경 청장의 최근 발언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된 빌 게이츠의 발언도 그렇고 뭐 내년 여름 아니면 내년 말까지만 좀 버티면 충분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이런 기대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됐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마스크는 유효한 수단이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마스크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8월 19일 날 이 방송에서 나와서 제가 아마 처음으로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 첫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 총리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도 있고 독감 백신을 다 맞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다 맞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신은 예방적인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치료제는 확산을 방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치료제는 걸린 다음에 증상이 나오고 전파를 막지는 못하는데 위중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으면은 통제가 더 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전 국민이 다 맞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전 국민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독감 백신의 효과는 최대 75%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19를 독감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의 질병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제의 문제 때문에 전 국민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물량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전 국민이 백신을 맞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백신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한 57% 정도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다 접종을 하면 좋습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 총리가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또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오는 21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6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든 학년의 수업이 온라인 원격으로 전환된 지 26일 만입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자릿수를 오가던 전국 학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 주 5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자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덩달아 줄은 겁니다. 정부도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학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바꾸기로 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교 인원의 3분의 1까지만,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일단 기간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추석 연휴 상황을 보고 등교를 계속할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등교를 늘려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원격 수업을 해도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례와 종례를 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도 학교와 비슷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능은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것이 12월 3일 수능을 또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등교 수업 날짜를 더 늘릴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관객들과 직접 만나서 선보이는 공연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한 번 어려워졌고요. 공연을 열더라도 수익과 직결되는 좌석 띄어앉기를 해야 해서 참 여러 면에서 힘든 공연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온라인인데 그게 무료 공개라면 이것도 업계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료 온라인 공연을 시작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뮤지컬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유료 공연을 시도한 모차르트입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초에 카메라 9대를 동원해서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티켓을 사면 정해진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국인 잃어버린 얼굴 1895는 추석 직전에 역시 유료 공연 영상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앞서 이른바 감동 후불제로 한번 온라인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책정한 금액을 내도록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국립극단도 나섰는데요. 다음 주 주말에 신작 불꽃놀이를 유료로 공개합니다. 연극의 대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잘 전달이 되도록 자막 옵션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배우의 호흡까지도 생생히 느끼려면 이어폰을 쓰라는 팁도 제안을 했습니다. 몇몇 작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격은 직접 공연장에서 볼 때 내는 돈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민간 공연은 2, 3만 원대, 방금 소개해드린 국립극단 공연은 2,500원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무료가 아니라 돈을 내고 보는 온라인 공연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서요. 관객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생존을 하려는 공연계의 또 다른 활로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네, 불은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 6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90대 여성과 남성 2명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그리고 남성 1명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웃 주민 2명도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불이 나면서 다세대 주택 주민 22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불이 났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어서 영화 스타워즈의 히어로 배우 존 보예가의 소식인데요. 보예가는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운영하는 향수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의 홍보대사를 그만두겠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전용 캠페인에 보예가가 아닌 중국인 배우가 출연한 건데요. 보예가는 국가별로 출연 배우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 테마로 광고를 제작한 뒤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모델을 교체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말론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광고는 보예가의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제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끝으로 중국산 사과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언제쯤 될지 여러 곳에서 지금 그 시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는 11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오는 11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 측은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도 11월이나 12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백신을 개발 중인 생물학 전문가 우구 이전은 본인이 지난 4월에 개발 중인 백신을 자원에서 맞았으며 지금 상태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우구 이전은 중국산 백신은 최대 3년 정도 면역 효과가 있다며 전 세계 백신 9개 가운데 5개는 중국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독극물 중독 증세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가족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는 소식인데요. 나발리는 사진과 함께 여러분이 그립다면서 아직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제는 종일 스스로 숨을 쉬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에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진 나발리는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7일에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나발리 측은 독극물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러시아 병원과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에게서 독극물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 정보체계 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규명할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6월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의 민원 전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난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주식을 헌납했다고 했지만 자녀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여전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측은 이 의원이 전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한 달여 동안 126만 명에게 집회에 참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사실상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여러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빌 게이츠가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시기를 내년 여름으로 봤습니다. 코로나 종식은 내후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